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입니다. 저는 지금 아반떼 테크데이 행사에 와 있거든요. 지난 부산 모터쇼에서 이 8세대 아반떼가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디자인의 변화도 크지만 오늘은 이 테크데이 행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기존 세대 모델보다는 무엇이 좀 달라졌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모터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실내 구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의 각진 이미지,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와는 달리 실내는 이 곡선들이 강조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 센터 콘솔 부분에 이 암레스트 쪽에 이 수납함, 여기가 상당히 독특한 구조이기도 하죠. 정말 처음 보는 형태의 수납함 구성이기도 하고요. 이 역시 이제 원통 형태로 만들면서 실내의 부드러운 실내의 질감,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부의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실내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도, 실내 분위기를 조금 더 안락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의 차별점, 외장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의 차별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그랜저에서 봤던 것처럼 이 위쪽에 계기판이 있는데, 흡사, 이렇게 보면은 컬러를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잉크로 된 그래픽처럼 보이기도 해요. 간결한 정보만을 보여주고 있고, 스티어링 휠의 위쪽에 가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라 저한테도 이 정도니까 아마 일반적인 성인 남성분들이라면 이 위쪽의 정보도 상당히 또렷하게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러한 버튼들도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아주 조작하기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번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기어 컬럼의 이 P 모드를 길게 누르게 되면은, 만약에 차량이 급발진 상황, 이렇게 오작동하는 경우에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P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차량이 긴급 정차하는 기능이 이번에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안전 기능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그 버튼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어 컬럼이 사실 우리가 작은 힘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이긴 한데, 이런 것을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길게 누를 때 실수로 이제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정확하게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조금 더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빠르게 누를 수 있는 공간에 이러한 버튼을 만들다든가, 아니면은 기어 노브를 강하게 길게 당기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해줬다면 좀 더 위급 상황에서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나 14.6인치의 플레오스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아반떼에서는 이 14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12인치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셔도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물리 버튼들의 구성, 공장치의 물리 버튼들의 구성도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2개의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주석의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플레오스 많이 이제 눈에 익으셨을 텐데, 이러한 기능들이 워낙 작은 아이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UI 구성이다 보니까 14인치 크기에서도 조금 너무 많은 기능들이 이 한 화면에 위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뎁스를 많이 가져가서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면은 그 나름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한 가지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곡선으로 처리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겠고, 이러한 곡선이 강조된 실내 디자인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도어 틈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2열 공간 역시나 여유가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실제로 많이 커졌거든요. 이렇게 커진 실내 공간이 그대로 이 2열 공간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이 주먹이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이러한 공간, 무릎 공간, 발을 놓는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높진 않아요. 그리고 C타입의 충전 포트도 위치해 있고, 머리 공간도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이 지금 하나가 들어갈 충분한 공간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 보다 열리는 방식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머리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테크데이 행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화점들을 곳곳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연구진분들도 무대에 올라서 이러한 변화점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차량의 강성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있어서의 강조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차량들이 소개될 때, 특히나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할 법도 한데, 이제 테크데이다 보니까 이 차량의 강성이라든지 주행 질감의 변화, 그리고 파워트레인 변화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부싱이라든지 지금 리바운드 스토퍼 같은 것도 변화를 주면서 노면의 진동을 아주 더 깔끔하게 걸러준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었고요. 특히나 뭐 풍절음을 막아준다든지 차량 내부의 정숙성에 대한 보강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체 패널의 변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흡음 타이어가 적용이 되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후륜 멤버 부싱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동을 잡아주는 부분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보여드릴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기존 아반떼와는 달리 디올리오 아반떼는 이 전체 면적이 열리는 이 썬루프를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아반떼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들어가는 공간 때문에 이 부분의 두께가 좀 두꺼워지면서 머리 공간이 더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쪽이 완전히 열리는 형태로 루프 디자인을 바꾸면서 머리 공간이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흡차한 필름 같은 경우도 좀 적용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6인치 휠부터 이 블랙 컬러의 16인치 휠부터 적용이 되고요. 17인치 휠 그리고 18인치 휠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8인치 휠이 좋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 효율성을 중시한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17인치 휠이 가장 베스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디자인들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 저는 이 뒷모습 디자인에 있어서의 변화가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엣지가 살아있는 흡사 리어 스포일러처럼 보이는 이렇게 각을 살린 이 후면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오면은 범퍼의 디자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강력한 이 공력 성능을 보여줄 것 같은 범퍼, 리어 범퍼 디자인이긴 한데, 사실 이 테크데이 행사에서 이 에어로 다이나믹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줬거든요. 0.26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하는 부분에 이 리어 범퍼 디자인의 변화로 인한 뭐 에어로 다이나믹 이런 부분은 사실 딱히 명시되지가 않았어요. 이 측면부의 와류 개선, 차량의 측면부로 오는 바람의 와류 개선, 그다음에 전면부의 와류 개선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공력 성능을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범퍼 디자인이 바뀌면은 이 부분의 무게가 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그렇게 공력 성능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디자인은 상당히 멋진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리어도어 같은 경우에 가스리프트나 뭐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요. 2열 시트를 접는 기능도 이 레버도 이쪽에 위치해 있고, 특히나 이번에 많이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 적재 공간의 크기입니다.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고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굉장히 이 입구가 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SUV에서 짐을 실을 때처럼 굉장히 편리하게 짐을 실을 수 있고, 안쪽까지 아주 깊숙하게 파여 있어서 적재 공간이 400m를 훌쩍 넘는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패널이 상당히 얇게 되어 있네요. 이거 혹시 아반떼 이전 아반떼에서는 어땠는지 제가 사실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댓글로 이런 부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두꺼운 형태로 마감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원가 절감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외부에서 차량 디자인을 보면은 역시나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좋긴 하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후드 디자인, 그리고 짧은 리어 디자인, 그리고 이 요즘 현대차의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쿼터 디자인과 함께 팬더가 굉장히 강조된 이러한 디자인들은 기존의 아반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었던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거기다 실제 뭐 후드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라인들이 추가가 됐고요. 범퍼 위쪽에 이러한 볼륨감을 강조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확실히 전면부가 상당히 좀 길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스포티한 인상을 받게 하게 되죠. 그리고 독특한 점은 이쪽에 이 측면부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이 공간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수직 라인들이 추가가 되면서 전면부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좀 두껍죠. 위쪽은 두꺼운데 그 뒤로 갈수록 얇아지는 이 측면 웨이스트 라인을 통해서 차량이 더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전면부와 후면부가 더 강조된 이러한 디자인도 보여주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듬뿍 들어간 아반떼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만큼이나 이 전면부의 디자인도 굉장히 역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나 이제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 교차되는 형태, 하지만 맞닿아 있지 않은 이러한 형태로 디자인되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헤드램프 디자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일반적인 변화긴 하지만 이렇게 LED 조명을 통해서 헤드램프의 크기를 줄이면서 이 공간을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자동차의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흡사 지금 이 흰색과 검은색 컬러가 조화된 이 전시 차량들을 보면은 로봇 같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담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아반떼 테크데이 행사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 아반떼와는 달리 이 차체 강성을 굉장히 높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C세그먼트의 세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뭐 상위 모델들보다 안전 부분에 있어서, 차체 강성에 있어서 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소비자들의 뭔가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차체 강성이라든지 안전성의 개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 상위 모델과의 경쟁도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안전성, 그 다음에 차체 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선을 했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2.0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거든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1.6 하이브리드, 2.0 가솔린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새로운 아반떼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7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1.6 MPI 엔진, 1.6 LPI 엔진도 있었죠. 하지만 파워트레인이 좀 정리가 됐고, 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워트레인, 전동 파워트레인을 좀 강조한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요즘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파워트레인을 좀 줄이고 좀 더 가격대가 높은 이 파워트레인 선택지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지금 차량의 크기가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라든지 효율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선이 됐다는 점이거든요. 기존의 7세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이 복합 연비가 19.2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공인 인증이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10% 정도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하니까 한 20을 조금 넘는 수치, 21 정도의 수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주력 파워트레인인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요즘 뭐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는 너무나 큰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 모델을 선택을 하고 싶지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에 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8세대 하이브리드 모델도 연비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효율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신형 아반떼의 변화점들 아마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상품성이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변화, 뭐 실내 변화를 기존의 부산 모터쇼에서 눈여겨봤다면, 이번에는 기술적인 변화에서도 변화점이 많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도 구성이 조금 간소해지긴 했지만 효율성이 높아진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연비도 많이 향상이 될 것 같고, 일부 뭐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 있었던 부분들도 대거 개선이 된 모델이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분명히 가격이 비싸지긴 하겠죠. 그랜저도 많이 비싸졌었는데 이제 아반떼에 플레우스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안전 기능들도 대거 보강이 됐다면 가격이 얼마나 좀 인상됐을지 쉽게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마 좀 변화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경쟁 모델이 없잖아요. 기아 K3도 단종이 됐고, 이렇게 C세그먼트의 세단 모델이 전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아반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동급의 비슷한 사양의 SUV 모델들도 경쟁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한 단계 상위 모델인 소나타와도 경쟁하게 될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건 정식 출시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아반떼에 대한 다양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